2024년 4월 26일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저는 오늘 그 YTN 생방송이라 오후에 생방송이 있고요. 오늘 같이 좋은 날씨가 그렇게 많이 없을 겁니다. 황사에부터 비 오고 그러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있을 때 즐겨라. 좋을 때 즐겨라. 안 쓰면 똥 된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 어제 잠깐 뉴진스 민진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한 번씩 다루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범죄 사건과 연결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의 이 복잡다단하지만 되게 단순한 심리를 한 번쯤 얘기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국가수사본부에서는 2년 만에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이 74.3일에서 61.4일로 뚝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여러 번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했죠.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의 사건 처리 시간이 증가해 갖고 2022년에 74.3일로 굉장히 민원인들 아니면 시민들이 고통스러워한다. 어쨌든 인력이 증원되고 재배치를 통해서 현장 수사 인력이 확보되고 조직 체질이 개선돼 갖고 그랬다고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자화자찬 61.4일로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느 정도까지 그것이 거짓말이 아닌 한 어느 정도까지 준 거는 맞겠죠. 2019년 50일, 2020년 55일, 2021년 64일, 2022년 74일에서 다시 2022년 67일, 2022년 63일, 2024년 이렇게. 사실 그거는 맞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제도에 과도기가 있는 거고 그 과도기를 지나면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어느 정도까지 좀 바꿔지는 게 정상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무용한 거죠. 중요한 거는 그 속도. 그러니까 실제로 어디가 정상이냐, 며칠이 정상이냐, 아니면 그게 제대로 된 거냐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돼. 그러면 60일은 정상이고 74일은 비정상이냐? 아니, 60일도 비정상이고 사실은 40일이 정상이다. 그 기준을 국수본에서는 제기시를 해야죠.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 좀 나아졌다라고. 근데 사실 좀 나아진 것이 엉망이야. 그러니까 아주 나아져야 되는.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데 이게 정상인데 아니 전혀 어떤 엉뚱한 짓을 하다가 쉽게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가 요만큼 하니까 이게 정상이야.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잘하고 더 빨리 할 수 있는데 글쎄요. 그런 기준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이제 제기하지 않고 6개월 이상 장기 사건 보유 비율도 2022년엔 14, 11, 2023년에 7.6 예를 들면 뚝뚝뚝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장기 사건 6개월 이상 장기 사건 보유를 10%까지 하는 건 괜찮냐? 7%까지는 괜찮냐? 아니 그게 아니라 6개월 이상 장기 사건 보유를 1, 2%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것도 잘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자화자찬을 해야 되니까 뭐지 얘네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제가 조금 놀란 건 그런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이렇게 자기들이 자화자찬해서 잘 된 이유가 뭐라 그랬더니 사건의 병합 집중 수사 강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이런 거죠. 사실 어떤 사기꾼이 있는데 아니 사기 조건 조직이 있는데
저기 부산에서는 그 사기꾼 조직이 A라는 놈을 배우로 해갖고 저질렀는데, 서울에서는 같은 사기 조직인데 B라는 놈을 배우로 해갖고 했어. 서로 다르게 수사를 하는 거야. 근데 킥스 같은 데에 이 주민 이름만 딱 쳐봐도 유사한 애들이 몇 생겨. 혐의자들이. 그럼 사실은 같은 사건이거든요. 그걸 안 하고 지들끼리 따로 계속 하니까 힘들고, 사건은 2개고 시간은 늘어나고, 나중에 보니까 같은 사건이야. 서로 용의자 해다 보니까 이걸 이 단계에서는 서로 이걸 합치지도 못해. 서로 해왔으니까. 따로 나눠 먹기 하고. 왜 그래왔다는 거잖아요. 물론 수사권이 없을 때,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그걸 뭐 검찰이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또 뭐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건 비겁한 거고. 그러니까 쉽게 시스템상에서 통합하고 병합하고 할 수 있다. 안 하니까 그 지랄이 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건 몰랐느냐? 알았다. 왜 빨리 못했느냐? 뭐 하고 있었다. 뭐 그런 할 말이 없나? 그걸 정확히 공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러니까 적어도 형사나 뭐 수사나 하여튼 뭐 형사학과 팀장 정도 되는 애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책임수사관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위 마스터까지는 필요 없어요. 거기에 가장 최고인 애들까지는 필요 없어요. 사실 그런 마스터라는 애들도 사실 실력이 의심받지만 그래도 수사관, 책임수사관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했던 애들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것도 참 웃긴 거예요. 이걸 지들이 그 언론에 릴리즈하고 나서도 되게 쪽팔릴 겁니다. 경찰놈들이. 최고 등급 수사관인 책임 수사관을 확대해서 5년 뒤에 과팀장의 20% 수준인 1200명을 책임 수사관으로 배치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다시 뒤집어 보세요. 일단 첫 번째, 지금은 과팀장의 20%도 안 되는, 그러니까 거의 90% 대부분이 지금 5년 뒤도 생각해보세요. 5년 뒤도 80%는 책임수사관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목표지. 그럼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90% 대다수가 과장팀장이라는 애들이 책임수사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최고 등급까지 바라지도 않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종로경찰서 아니면 뭐 여기 용산경찰서 아니면 뭐 영등포경찰서 뭐 상당히 주요한 경찰서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소위 과장들, 팀장들이 있습니다. 형사과장도 있고 수사과장도 있고 무슨 형사팀장도 있고, 걔네들이 진짜 그냥 수사관이라는 거잖아요. 잘 모르는, 그러니까 물론 잘 모르는 게 어느 정도 해봤지만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애들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국수본 애들이. 그러면 웃긴다. 아니 그럼 애초에 능력 있는 애들을 팀장이나 과장으로 보임을 하지. 그럼 지금은 그런 애들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없는 상태에서 수사하니까 개판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웃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수사권 독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던 거예요. 지들이 막 떠들어대고 경찰이 할 수 있다 떠들어대지만 웃기는 준비도 안 된 겁니다. 그냥 선전만 하고 실제로는 별로 능력 없는 새끼들이 그냥 팀장, 과장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나마 뭘 좀 하라고 해도 하기 싫어하고 더럽게 하기 싫어한다 이런 놈들, 승진만 바라고 한 능력 없는 새끼들이 과장, 팀장으로 있었던 거잖아요. 그라는 얘기고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5년 뒤도 80%는 아니란 얘기잖아요. 20%만 책임수사관이에요. 물론 책임수사관이 따기 힘들고, 따기 힘들다,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저도 놀랬지만 여러분도 놀랐을 겁니다. 그럼 지금의 경찰의 과장 팀장들이 실제로는 그 정도 능력은 없는 애들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사건이 60일, 70일 걸리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하죠. 사실은 이렇게 바꾸면은 50일밖에 안 걸릴 수도 있고 40일도 안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산을 해보면. 예? 근데 그런 얘기 전혀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건에 60일 걸리는 게 되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실제로 제대로 된 수사관이 팀장이나 과장이나 아니면 수사관으로 배치돼 갖고 한 경우는 40일도 안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경찰들이 무능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 계속 해도 들어 처먹질 않아요. 뭐 네가 뭘 아냐, 뭐 새끼야, 뭐 떠들지 마라 그런 소리만 해대고 지들 철저한 반성과 이걸 통해서 뭔가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영장이 없네, 뭐 이 상태에서 어떻게 들어가네, 뭐 직원이 퇴근했네, 뭐 이걸 어떻게 개소리만 해대는 거죠. 예? 변명을 하지 마라, 제발 좀. 예? 쪽팔린 줄 알아. 쪽팔린 줄 알아. 못하면 무능하면 무능한다고 입 푹 다물고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을 쌓을 생각을 해라. 웃긴 놈들아. 내가 항상 하는 얘기죠. 방법은 명확합니다. 유사사건, 중복사건을 통합하고 수사관들 교육훈련 시켜서 그리고 수당도 주고 승진도 잘 좀 해주고 쫙 하면서 우쭈쭈 해주면서 실력 있는 애들을 하고 능력 없는 애들 가차없이 잘라갖고 되게 기본이에요, 기본. 가장 잘 되는 조직은요, 기본, 집중. 가장 작은 것에 충실하면 기본은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 잠깐 했고, 좀 이따 가서 할 얘기가 분리조치. 그 고향에서 50대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는데, 가정폭력으로 수사기관한테 분리조치가 내렸어요. 근데 여기서 분리조치라는 게 참 웃긴 겁니다. 왜냐하면 분리조치를 하면 뭐합니까? 예? 하면은 어차피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하지만 집에 접근하지 마세요. 통신하지 마세요. 근데 또 어기는 걸? 자택 접근하지 마세요. 전화 연락하지 마세요. 근데 와서 또 행패 부리는 걸.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구금해야 됩니다. 검사나 판사들이 안 받아줘. 긴급조치, 이런 분리조치. 그러니까 계속 돌아다니다가 수틀이 다 와서 찔러 죽이고. 그래서 경찰은 유치장 입감까지 신청을 했지만 문제는 피해자가 또 불쌍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결국은 왜 미국 경찰이 가정폭력 사건이나 가정 그런 데 사건에서도 뒷수갑 채워서 끌고 가는지, 피해자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그거를 배제하고 바로 처리해 버리는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가정폭력 가해자든 스토킹 가해자든 아니면 교제폭력 가해자든 이들한테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의 왜 강제 조치를 이렇게 엄격하게 하느냐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관련된 이런 사람들,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재 수단들은 있지만 그 수단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조치들이 이런 위험성을 낮춰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내용이 없다. 내용이 없다는 거 그건 몰라? 다 아는데? 실효적이지 않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또 고려대 사이버대 경찰학과에 대해서 제가 또 원한이 있죠. 이 새끼들 아주 그냥 고려사이버대 총장, 이 새끼들 아주 그냥. 그렇지만 원한은 있고, 고려사이버대 경찰 이윤호 같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예요. 확실하고 엄격한 처벌을 해야 된다. 접근금지 명령한다. 교도소 수용시킨다. 효과있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왜? 엄격한 처벌을 한들 걔네들은 다시 처벌받고 또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 즉시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전자발찌라든가 아니면 이 몇 달이든 아니면 한 달이든 기본적으로 바로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런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게 바로 뭡니까? 핸드폰을 압수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느 특정한 구역에 일주일 이상 구금한다든가 현실적인 내용들을. 근데 그게 또 검사나 이런 애들한테 다 막혀 있으니까. 즉 말하자면 영장주의의 예외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런데 그런 얘기들은 전혀 안 하고 뭐 내용이 없죠. 뭐 아니 어차피 업계가 처벌을 해야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 참 한계죠, 한계. 경찰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경찰들은 또 거기에 따라서 뭐 변명하니까 이 부분에서 분명히 명확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자발찌를 채운다. 가해자한테. 그래서 피해자한테 접근하려고 하면 경보가 막 울린다. 아니면 그 경보가 울림에 따라서 접근을 몇 번 하면 바로 입감시킨다. 예를 들면 보호수용 같은데 이거는 뭐냐면 부산에 있는 취객보호소 같은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유치장 입감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모두 검사들한테 다 일일이 확인받는 것보다 이런 종류의 어떤 강제 조치는 바로 실행할 수 있게끔 제도가 바뀌면 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이 필요해야지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뭐 스토킹이든 어떤 뭐 교제폭력이든 다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사실 되게 어려운 거죠. 머니투데이에 조형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조형기 누군지 아시죠? 방송인, 탤런트. 이 사람의 사건이 30년 전 음주뺑소니와 사치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2심 실형했는데 문제는 정관 변호사와 관련되는 것이 아닐까. 왜? 집행유예가 나왔거든요. 1991년 조영기가 8월 4일에 술을 쳐드시고 술 처먹고 운전하는 놈들은 저는 대우 안 해줍니다. 강원도 정선에 있는 40여 국도에서 80km로 차를 몰다가 32세 여성을 이제 숨지게 만들었죠. 0.26 얼마나 처먹었는지. 그런데 사고 현장에서 10m 수풀이 유기하고 도주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조영기의 손과 무릎에 있는 피해자의 혈흔. 명확하죠. 그게 있다는 건 그걸 시체를 만졌다는 거고, 그리고 그걸 했다는 건, 그리고 10m 떨어진데 발견됐다는 건 조영기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기서 문제가 이겁니다. 술 처먹고 운전했다, 음주운전, 그리고 뺑소니, 도주, 거기까지는 돼요. 문제는 사람을 쳐 죽인 것, 도주치사.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그 피해자가 거기서 바로 돌아가셨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은 살아 있었는데 수풀에 은닉하는 바람에, 유기하는 바람에 돌아가셨다. 그냥 놔뒀어도 다른 차가 발견하고 신고했을 수도 있고 구급차를 가질 수도 있고 모시고 가서 살았을 수도 있고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집행유예를 만든 것은 결국은 정관, 첫 번째 정관 변호사는 서울법대 출신의 부산지법, 서울고법, 서울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사람. 이거. 두 번째는 서울고법 행정처 차장, 서울고등법원장. 막강하죠. 특히 이 서울고등법원장을 지낸 비 변호사는 거기서 퇴임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거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모시던 자기가 있던 법원장이 석 달 뒤에 나가서 거기 그 변호사라고 와서 했는데 그 압박을 안 받았으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진짜 엉망 개판인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처발랐을까요, 조영기는 변호사비로. 이 두 변호사란 인간들이 하는 얘기가 술 먹은 거 맞다, 뺑소니 맞다. 그러나 사체를 유기하진 않았다. 요게 여기서 좀 묘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 사체일까요? 그러면 분명히 유기는 했잖아. 그래서 유치기가 아니라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사체는 아니죠. 법적인 판단이 묘하죠. 이게 조영기는 튀어갔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유기했으니까 사체 유기죄는 아니다. 근데 어쨌든 돌아가셨다. 그거에 돌아가신 거야?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는 거지. 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막무가내의 논리가 어디 있어라고 하지만 이런 법 기술자 놈들은 그것도 이용하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게 죽음과 연관이 됐다고 하면 저는 사실은 이거는 살인죄로 처벌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물론 이제 죽이려고 술 먹고 살을 운전하진 않았죠. 그렇지만 술 처먹고 운전하는 것 자체가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 근데 그렇게 또 보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법기술자들이 이렇게 조각조각 내갖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멀쩡한 사람을 죽여서 사체를 유기했던 아니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유기했던 죽게 만들었던 근데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에요. 그러니까 참 돈 많은 게 이게 유전무죄 무전유죄죠. 돈이 많아갖고 서울 고등법원장까지 한 놈들을 변호사로 해갖고 법기술을 발휘했죠. 실제로라고 하면 보통의 사람이 이 정도는 이게 사실 뺑소니로 거의 한 7, 8년, 10년 넘게 형량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법기술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지 이게 너무 억울하죠. 그러니까 합의도 했고 잘못은 뉘우텐다 뭐 개 같은 소리고 돈을 얼마나 처발랐는지 글쎄 이런 거 보면은 참 가증스럽죠. 법기술자 놈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 이런 인간들이 있다는 것이.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죄로 상처받은 아이들을 돕는다. 월드비전 전문 자문위원 위촉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뭐 말씀드린 게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그 국제 구호 개발 기구에서 어떤 전문가들을 외부 전문가들 자문위원을 위촉했다고 하는데 범죄 피해 청소년과 수용자 자녀의 회복을 돕는 그죠? 뭐 그건 대충 알겠죠? 수용자 자녀. 자, 그 면면을 보십시오. 전문 자문위원회 면면을 권땡땡 법무법인 모 대표 변호사 로펌 대표라는 거예요. 그죠? 김땡땡 소망교도소 소장. 이게 말하자면 민간교도소 우리나라 유일한 여주에 있는 그리고 민땡땡 아동권리보장원 정책본부장 송땡땡 사단법인 무슨 이사 신땡땡 무슨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땡땡 스마일센터 부센터장 윤땡땡 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연 부서실장 이땡땡 사단법인 무슨 사무국장 땡땡 뭐 법무부 피해자 지원센터 사무처장 이렇게 사실 어떤 교도소나 아니면 어떤 뭐 이런 뭐 기관이나 이런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 범죄로 상처받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이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문제 제기는 겁니다. 어떤 뭐 교도소건 소년원이건 뭐건 전문가라는 사람을 자문위원이건 뭐건 위촉을 하는데 사실 자문위원들은 명함에 이름 한 방 박으려고 하는 거. 뭐 1년에 한두 번 만났고 뭐 밥 같이 먹고 얘기 좀 하는 거. 뭐 별 의미 없죠. 내용은 다 아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자문위원, 전문위원 위촉이다. 실제로 내용은 알아서 기관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이름만 빌려주고 너무 형식적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위촉이나 자문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식입니다. 하등 쓸모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불필요하냐?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걸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실제로 도움이 돼. 예를 들면 실제로 아이들을 면담해서 실제로 그렇게 해갖고 어느 정도의 사례를 가지고 실제로 했던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건 쉽게 말하면 사회적으로 힘 있는 애들을 척척척 쳐박는 건 아닙니까?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여기가 민간기구니까. 근데 많은 이 법무부도 그렇고 뭐 행정부도 그렇고 어느 여러 가지 지자체도 그렇고 대부분 형식적으로 어떤 위원회라든가 위촉위원 자문위원들이 너무 형식적이어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는, 너무 그냥 아쉬워 갖고 그냥 한마디 해봤습니다. 뭐 그런 말씀하시죠. 아니 그나마도 그런 게 있는 게 어디냐, 없는 것보다 낫지. 그래, 없는 것보다 낫겠죠 뭐. 자, 이 어제 전남경찰청에서 뭔가 좀 약간 해괴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겁니다. 전남 진도경찰서의 경사급의 경찰이 민원인한테 전화하고 문자를 밤늦게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보배드림이라고 하는 커뮤니티에 올려온 건데, 늦은 밤에 민원인한테 보고 싶다,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니까 어이 그런 일 없다, 그런 직급의 사람도 없다 막. 근데 놀라니까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있었고 자기는 다른 지인한테 보낸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웃긴 게, 내가 지능침 경사 누구다, 보고 잡다, 이거예요. 여러분 친구한테 아니면 지인한테 그렇게 문자 보냅니까? 밤 11시.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경찰 놈들이 대가리에 총 맞은 새끼들이 많아서 민원인 오고 그러면 얼굴도 이쁘장하고 뭐 만만해 보이는 민원인들 이런 이제 전화번호 적어 놓다가 그걸로 찝쩍거리고 문자 보내고 뭐 하고, 이런 새끼들을 그냥 가차없이 잘라갖고 본보기를 보여야 되는데, 근데 뭐 이런 거죠. 경찰에서는 아니 걔는 그런 애가 아니고 잘못 보낸 거야 문자를. 얘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 지인한테 보낸 거야. 맥락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얘는 그렇다고 쳐. 여태까지 그러면 얼마 전 뭐 작년에도 엉뚱한 그 민원인한테 만나자 사귀자 찝쩍거렸던 그런 애들, 감찰은 어떻게 되고 징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제가 100% 장담하건데 그냥 흐지부지 불문 경고 정도 갔을 겁니다. 징계도 그렇게. 경찰들이 왜 이렇게 무능하냐, 사고 치는 놈들 많냐, 지휘계통이 안 잡히냐, 서울청장이나 아니면 경찰청 지휘부 놈들이 지들이 한탄하죠. 저는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현장에서 그런 어떤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 그런 소리 못할 겁니다. 대부분 그냥 대충 봐주고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간땡이가 커갖고 더 나쁜 짓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감하게 일벌백계 해서 과감하게 목을 쳐야지 능력이 깨끗한 사람들이 진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능력이 깨끗한 애들이 밀려나가고 어디 가서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무능하고 못된 놈들만 경찰에 남을 수 있는.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게 경찰개혁의 핵심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